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특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들을 위한 책이자 일반 독자에게는 심리 치유 서적으로 알려진 트라우마 사전입니다. 우선 이 책의 형식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입니다. 사전은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을 모아둔 책입니다. 사전을 통해서 정의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감성과 감정과 상상력을 얻어내기는 조금 힘든데요. 한마디로 사전은 조금 건조한 책입니다.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아직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사전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펼치는 책입니다. 사전이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형식으로 생생하고 파릇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스토리텔러를 위한 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러는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이야기꾼입니다. 우리말에서 꾼이라는 전미어를 붙일 때는 영어의 ER처럼 어떤 직업을 나타내잖아요. 정말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그런 반면에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도 바로 재미없어져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감동과 재미를 어떻게 극적인 요소로 잘 배치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이 극적인 요소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물입니다. 캐릭터라고도 하죠.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 화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사물은 이야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건 바로 사람, 인물입니다. 결국 이야기를 이끄는 인물이 재밌으면 이야기도 재밌고요. 그 인물이 밋밋하면 이야기도 밋밋해집니다. 극작가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물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빠뜨리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럴듯하게입니다. 그럴듯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의 선은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이,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이야. 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과 말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간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러한 감정의 설득이 되고 나면 이후에 공감과 이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물에도 현실성에 기반한 맥락이 필요한데요. 뜬금포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설명이 없다면 이 인물은 굉장히 소비적이고 시간을 때우는 인물밖에 안 되는데요. 극이라는 것은 책과 달리 시간에 굉장히 한정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그 이야기 자체가 허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것이 맥락과 배경입니다. 인물의 배경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인 거죠. 오늘 나의 행동은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그 행동의 동기와 원인은 과거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극이라는 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겹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겹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캐묻기보다는
제가 그냥 저렇게 행동을 하네, 왜 그럴까 하고선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는 태도가 대부분이지만, 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마치 고구마 100개, 1000개를 먹은 것처럼 굉장히 답답해지는데요. 극에서는 반드시 저 인물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전사, 배경, 과거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소설은 소설이라고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는 희곡, 대본, 각본, 시나리오, 스크립트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라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활자 매체에서는 인물을 묘사할 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죄다 그 감정을 풀어낼 수가 있죠. 소설은 인물의 심리를 10페이지를 써도 독자가 거부감 없이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 매체에서는 10분 동안 주인공이 나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보는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때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활자 매체에서는 나는 슬프다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면 그 모든 행동들이 슬픈 감정과 연결이 되지만, 영상 매체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정말 하염없이 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는 다 먹지도 못할 양의 배달 음식을 시켜서 꾸역꾸역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술을 엄청 마시고 주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나부러져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슬픔을 억누르기 위해서 괜히 즐거운 척, 화난 척 막 수다를 떨면서 신나게 아닌 척 하면서 춤을 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슬픔을 분노로 환원해서 어떤 난폭 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데 외적 보상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내적 동기가 외적 보상보다 훨씬 더 갈급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빵 10개를 먹으면 10,000원을 줄게 라고 할 때와,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빵 10개를 먹으면 10,000원을 줄게, 어떤 사람이 행동하겠어요? 당연히 배가 고픈 사람이 바로 그 제안을 수락하겠죠. 내적 동기, 특히 결핍이라는 상태는 충만이라는 상태보다 훨씬 더 간절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핍의 한 겹을 들춰보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몸에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고 소독을 하고, 또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쉬고 또 병원에도 갑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정신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몸의 상처는 피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정신의 상태는 바로 행동과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룰루랄라 인도를 걷고 있었고, 자전거는 반대 방향에서 굉장히 빠르게 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자전거 사건 이후로 저한테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우선 말리고 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를 타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자전거 사고를 모르고 너는 왜 자전거를 못 타게 하니?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발생되겠죠. 근데 제가 나 예전에 자전거 사고를 당해서 정말 자전거가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저의 어떤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낼 때는 그 인물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와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많아도 상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깊은 상처도 얕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작은 상처도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대하는 행동의 반응은 상처의 깊이와 크기,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는 각자의 개별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정보와 통계를 기반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다면 인물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런 보편적인 통계와 정보를 분류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의 종류를 분류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과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 구성이 정말 사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상처의 종류,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 훼손당하는 욕구,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믿음,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가능한 반응과 결과들, 형성될 수 있는 성격의 특성, 상처가 악화될 수 있는 계기,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과 심리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있지는 않습니다. 좀 단단한 사람은 트라우마라기보다는 마음의 상처, 약간 딱지가 않고 나면은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거에도 심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책에서는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상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극적인 상황을 많이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중압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극심한 중압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면접 또는 보안 검사 또는 다양한 경쟁. 우린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는 중압감을 떨쳐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거기서 훼손당하는 욕구는 안전과 안정, 그리고 애정과 소속감, 그리고 존중과 인정, 자아 실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중압감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하지 말을까? 포기해버릴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많이 불안해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실패하느니 아예 시도조차 않는 편이 낫다. 나는 언제나 일을 망친다.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은 내게 의지하면 안 된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다. 나는 결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있죠.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가능한 반응과 결과들, 자신의 실패를 목격한 사람들을 멀리한다. 왜 그러잖아요.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엄마 볼 낯이 없고 괜히 엄마한테 화내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다음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다. 또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후회한다. 성공에 가까이 다가갔다 싶을 때 그만둔다. 기대치가 낮은 일들을 선택한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지키려 한다. 그 다음으로 형성될 수 있는 성격의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휘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속성으로는
조심스러운, 협조적인, 기분을 맞춰주는, 성숙한, 순종적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내 단점으로는 유치한, 겁 많은, 냉소적인, 방어적인, 적대적인, 또는 자기 파괴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 형용사로 그 심리 묘사를 하고요. 그 이후로 상처가 악화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자라라는 압박 때문에 큰 부담을 받는다.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는 마이크, 무대 등 과거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상징물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할 기회는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심지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감정적인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크게 배신, 범죄 피해, 사회적 부정의와 개인적 고난, 실패와 실수, 어린 시절의 특정한 상처, 예기치 못한 불상사, 장애와 미관 손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A, B, C, D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억에서 히읗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기도 굉장히 쉽고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건 단순히 극작가나 스토리텔러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심리 치유 서적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그 분류에 앞서서 일종의 사전 사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와 이 트라우마, 감정의 상처가 어떻게 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의 어떤 심리 치유를 위한 위안이나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지 않지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은 스스로 좀 자기를 진단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문제 파악을 하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했지만 정말로 그 가상의 캐릭터라는 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독하거나 완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잖아요. 제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책을 꼭 따라서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어떤 괴롭거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에서 찾아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 이 책을 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내가 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조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저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